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쓰기와 관련해서 표현, 그리고 문장 구성, 개요, 내용을 간추리는 내용, 등과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쓴 내용들을 보면 아주 즐겨 발견되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습니다. 뭘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뭐 할 계획입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끈기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배려심이 많습니다. 음식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어떤 하는 어떤 감동이나 기억, 매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모두 자기와 관련된 진실한 정보들입니다. 그것이 다 사실이죠. 거짓 없이 자기와 관련된 사실 정보들로 구성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독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또 독자들에게 그것이 나와 관련된 아주 유용한 정보인가,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나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보는 사실이죠.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남자입니다. 혹은 나는 여자입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학생입니다. 나의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나의 전공은 국어국문학입니다. 나의 전공은 간호학입니다. 이런 것. 경주에 삽니다. 바닷가에 삽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함께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나는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눈이 두 개입니다. 코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I have one daughter and two sons. 이런 영어에서의 번역투들. 나는 한 명의 딸과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딸 하나, 아들 둘 있어요. 이렇게 하죠. 하나의 딸과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어답지 않죠. 그런 부분들까지 나는 독서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한국어 표현과는 거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에서도 한국어 문장다운 표현, 문장의 구조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겠고요. 눈이 있다, 코가 있다, 이런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런 당연한 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소재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로 글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가주제에서부터 참주제 그리고 주제문을 정하고 그 주제문에 따라서 어떤 그 단락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한 단락을 실제로 어떤 문장들로 채워지는가라는 것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바깥에 원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안에 또 하나 있고, 또 그 원 안에 또 하나가 있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글을 쓸까 할 때 글을 쓰게 되는다, 조금 더 어떤 글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은 완성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범위를 좁혀간다. 제일 바깥 원에서부터 점점점 안쪽 원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안쪽으로 모여지는 것을 그것이 글쓰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큰 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나는 사람이다, 뭐 나는 여자다, 나는 눈이 있다, 나는 손가락이 10개다 이런 것은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공통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일 바깥 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아주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정말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나는 수영을 정말 잘해요. 이런 것은 조금씩 이제 나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공모전을 한다면 공모전의 소재들이 나가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주제죠. 나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쓸 수도 있을 테고, 나의 성격, 뭐 나의 취미, 혹은 나의 가족, 뭐 때로는 나의 비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주제가 되는 거고, 나의 비밀, 나의 취미, 나의 어떤 신체적 특징, 나의 교우 관계, 나의 전공, 나의 미래, 나의 트라우마,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참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가주제면 여기가 참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주제문이 되겠죠. 그런 것들. 나는 뭐 내 꿈에 대해서 이번에 써야지 이렇게 했다면 나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나의 꿈으로 조금 더 구체화한 거죠. 범위를 좁힌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외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글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나의 꿈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꿈은 번역가다. 그쵸? 이게 핵심어가 되는 거죠. 이 핵심어가 포함되면 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쓰는데 그것은 공모전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공모전에 출품하는 모든 학생들이 나와 관련된 걸 쓰게 되잖아요. 돼지와 관련된 걸 쓰게 되면 이 공모전 주제와는 맞지 않으니까 심사 대상이 되지 않겠죠. 나 중에서 어떤 친구는 나의 꿈에 대해서, 또 어떤 친구는 나의 외모에 대해서, 또 어떤 친구는 나의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참주제라고 하고, 나의 꿈은 뭐 파일럿이다. 나의 꿈은 농부다. 나의 외모는 뭐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농부다. 뭐 파일럿이다. 이런 것들이 핵심어가 되는 거죠. 그 핵심어가 포함되면 우리는 그것을 주제문이라고 한다. 그죠? 가주제, 참주제 조금 더 구체화됐고 거기에서 핵심어가 정해지게 되면 그 핵심어를 넣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그것을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제문이 완성되면 구체적으로 글쓰기의 어떤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예를 통해서 보면 가주제는 나에 대해서 나가 되고 나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써야지 라고 정해진다면 그것은 참주제가 된다. 나의 꿈은
번역가다 라는 핵심어 번역가가 정해진다면 나의 꿈은 번역가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 주제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 교수의 수업 시간에 혹은 중고등학교 작문 시간을 통해서 뭐 이미 학습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습을 겸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가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면 나 제일 바깥의 원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죠.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수강할 때 어떤 한 과목 수업을 들을 때 보고서 과제를 낼 때 교수님들이 대부분 가주제를 정해서 주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주제가 나일 때 여러분들 각자 참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외모를 이야기했을 때, 외모를 강조했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아주 나를 매력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떤 그 지적 능력 혹은 나의 어떤 성격, 남을 배려한다거나 곰곰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어떤 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관,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관심이나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면을 보면 좀 더 내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주제를 정하면 좋겠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나의 어느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제일 좋을까? 얼굴 사진을 찍는 게 좋을까? 손금 사진을 찍는 게 좋을까? 내 다리 부분을 찍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내 마음속에 어느 부분을 만약에 찍으면 더 멋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참주제를 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나의 꿈에 대해서 희망, 장래 희망, 나의 미래에 대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본인이 꿈꾸는 핵심어가 있겠죠. 미래의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그것을 뭐 각자 이것은 뭐 각자 자기의 꿈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번역가라고 한다면 이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나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이 어떤 글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한 문단 한 편의 글을 써가는 과정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어가 번역가라고 했을 때 주제문은 주제문이라고 하면 그 글 전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됐을 때 그 글 전체를 대표하는 한 개의 문장이 되는 거죠. 네, 독자들은 독해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의 어떤 핵심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 주제문이 되겠죠. 쓰는 사람은 자기가 쓰는 전체 글 완성된 글을 통해 글 중에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이 곧 주제문이 되겠죠.
나의 꿈은 번역가입니다. 나는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번역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겠죠. 본인이 가장 자기 스타일에 맞거나 자기가 좀 선호하는 그런 문장 패턴으로 쓰면 되겠죠. 핵심어가 번역가니까요. 나가 가주제고 참주제는 나의 희망, 꿈, 나의 장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데 그것의 핵심어가 번역가가 되는 거죠. 나의 미래에 대하여, 나의 꿈에 대하여가 아니고 나의 꿈은 번역가다. 내 꿈이 번역가라는 것이 독자들에게 더 유용한 거죠. 나의 꿈에 대하여 나는 꿈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게 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나의 꿈은 번역가다 라고 할 때 번역가가 핵심이 되는 거죠. 네. 핵심 문단은 4개 문단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나의 꿈은 번역가이다 라는 것을 주제문으로 해서 4개 문단으로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이죠. 소주제문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문단에 나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아한다. 읽는 것을 좋아한다.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중고등학교 때 혹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전에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 소설가가 꿈인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번역가가 꿈이다. 장래 희망이 소설가에서 번역가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4개 문단으로 쓰겠다고 구성을 한 거죠. 개요를 여기 이제 주제문만 포함된다면 개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문단은 뭐가 될까? 번역가가 되겠다는 거겠죠, 당연히. 핵심은 내 꿈이 번역가니까요. 4개 문단 중에서 핵심은 번역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 문단이 핵심 문단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문단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문은 나의 꿈은 번역가입니다. 혹은 나는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주제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문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이것을 이렇게 합치면 우리는 개요라고 합니다. 그 개요는 글 전체의 대표, 글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주제문과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심 문장이 1, 2, 3, 4, 4개니까 이 글은 4개의 문단으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문단을 빼야 된다면, 세 문단으로 글을 써야 된다면 뭘 빼면 좋을까? 뭐 답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다. 한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번역가가 되고 싶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이것을 빼도 되겠죠. 이것을 빼도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번역가가 되고 싶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이어가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가 되기 이전의 꿈이었던 소설가 이것은 사실은 뭐 빼도 되죠. 어릴 때 나는 뭐 의사 선생님도 되고 싶고 어떨 때는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뭐 어떨 때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능인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사업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꿈들이 변화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현재의 꿈이 뭔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라는 문단을 빼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를 빼도 좋을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묻는 이유는 4개 문단 중에서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길러 보려는 어떤 그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길러지면 글을 읽을 때도 독해를 할 때도 훨씬 더 이제 핵심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수월해지는 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를 뺀다면 2번을 빼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두괄식으로 쓴다면 두괄식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정보를 제일 앞에 쓰는 거죠. 그렇게 쓴다면 어느 문단이 제일 앞에 가면 좋을까?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듯이 결론은 제일 뒤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마지막 순서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글 구조에서 일반적이었는데요. 근데 짧은 글, 특히 이제 말로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또 여기처럼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것이 대단히 좀 선호되고 있죠. 점점점 또 그런 방식이 더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중요한 정보를 앞에 배치하는 그런 전략이 두괄식이잖아요. 두괄식으로 쓴다면 첫 문단에 뭐가 될까?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한다. 번역가가 되고 싶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중에서 핵심이 번역가니까요. 당연히 번역가가 되고 싶다겠죠. 번역가가 되고 싶고 그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단의 묶음이 되겠죠. 짝을 이루게 되겠고 책을 많이 읽고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과 한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이런 정보들은 약간은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은 번역가고 그 번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두괄식으로 쓸 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묻는 것은 이 글의 핵심 문단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고요. 주제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은 질문이고 핵심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도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쓸 때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써야 되겠죠. 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쓰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글을 읽는 독자들 당연히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겠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정하지 않고 쓰면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되고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이 글에서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지니까 한편의 글을 통해서 나의 어떤 특징,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좀 약점을 노출할 수 있겠죠. 내 꿈이 번역가인데 독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저 사람 진짜 번역가 되겠네. 자 10년 뒤에 저 사람 정말 좋은 작품 번역할 수 있겠어. 번역가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신뢰를 독자에게 주려면 그 신뢰를 준다는 얘기는 그 꿈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독자가 느끼기에 정말 저 사람 꿈은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문단을 구성하면 좋을까?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를 아주 높일 수 있을까? 번역가가 제 꿈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독자들이 저 사람은 되고 말겠군. 이런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꿈을 가지고 쓴다면 내 꿈은 번역가이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혹은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쓰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과연 독자에게 아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영화 자막 스터디를 합니다. 지난 학기부터 통역봉사를 혹은 이번 학기부터 통역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 팩트를 기반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하나의 어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두 가지씩 중요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을 때 사실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는지 계기를 아는 것도 물론 독자도 궁금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꿈을 이야기할 때 같으면 그게 꿈의 실현 가능성 부분들이 독자에게는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그랬을 때 그 번역가와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번역가의 어떤 갖춰야 될 자질들을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나는 성장시키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런 요 2, 3, 4는 결국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하나만 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 원고를 쓸 때 가장 먼저 써야 될 거 뭘까? 네 문단의 원고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혹은 나는 한 문단 쓰고 오늘 한 문단 쓰고 나머지는 더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써야겠죠.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랑 같은 질문이죠. 책을 많이 읽고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까?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일까? 번역가가 될 것이다.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일까?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두 가지씩은 무엇일까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주제문은 무엇인가, 핵심어가 무엇인가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든지 항상 주제문이 중심이 되는 거죠.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생성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 개 문단을 단위로 했을 때는 중심 문장, 소주제문을
중심으로 뒷받침 문장들이 견고하게 논리적인 어떤 결속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 핵심 뭐가 문장에서도 주어 서술어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한 개 문단에서도 중심 문장이 핵심이 되는 거죠. 당연히 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주제문이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제문이나 중심 문장이나 주어 서술어 이런 것이 누가 읽었을 때도 항상 두드러지게 배치되는 것이 어떤 소통의 과정에서 내가 의도한 바를 독자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어가 제일 앞에 오고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는 문장이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전략은 한 문단을 쓸 때도 중심 문장, 제일 중요한 내용이 첫 문장에 온다. 이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독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독자의 독해 능력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작자가 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내용을 앞에 쓰는 게 아주 유용한 전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소위 이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첫 문장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은 독해 과정에서 오독의 가능성을 낮게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독해하는데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는 거죠. 빨리빨리 쉽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혹은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독자가 정확하게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쓸 때 잘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대충 써두고 막 중요한 내용을 여기저기다 흩어놓고 독자가 알아서 읽으세요 라고 하면 이 독자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친절한 글쓰기가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어떤 글을 구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걸 구상할 때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합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번역가가 될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문단의 중심 문장 쓰는 것, 그리고 중심 문장들이 순서를 배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출발은 가주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 같으면 나가 주어졌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당연히 참주제가 먼저 정해져야 되죠. 나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내 꿈에 대해서 써야지 라고 정의한다면 그게 참주제가 되는 거죠. 내 꿈이 참주제라면 나의 꿈은 지금 시점에서는 번역가다. 번역가가 핵심어가 되니까 나의 꿈은 번역가다 라는 것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가주제에서 주제문까지를 먼저 정하고 그 주제문이 정해져야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하면 개요가 완성이 되고 개요가 완성이 되면 한 문단씩 쓰면 되니까 중심 문장에다가 플러스 4-6개 정도의 뒷받침 문장을 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5층 먼저 어떤 컨셉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통해 조감도 같은 것들이 그려지고 이렇게 완성을 하자라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설계가 완성이 되면 소위 시공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땅부터 파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좋아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제가 처음 접했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독서에 빠지게 되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작가들의 책도 접해보게 되었고 이 문학이라는 세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책 읽으며 노래 듣는 것이 취미가 되었고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 같은 서적을 좋아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히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글 쓰는 패턴들이나 방식이 이런 게 어떤 한계의 유형이 되죠. 밑에 뭐 책을 많이 읽었다. 이 상실의 시대, 산문학, 취미, 에세이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일어난 순서대로 그냥 적은 거죠. 이 일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쭉 적는 건데요. 이것은 뭐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은 어떤 경우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독자에게 아주 쉽게 또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가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독자가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독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기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나 반성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책을 자주 읽었고 상실의 시대가 어떤 독서의 매력을 느낀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문학에 빠지게 되었고 그게 취미가 됐고 처음에는 소설을 읽었지만 나중에 에세이로도 장르가 좀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꾸준히 책을 읽고자 한다 라는 건데요. 결국은 핵심은 독서잖아요.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 책 읽는 것이 생활화되었다라는 것이니까요. 굳이 시간 순서대로만 나열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쭉 썼을 때 독자가 과연 쉽게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독자라면 그럴 수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문단을 쓸 때 무엇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뭘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꿈입니다, 계획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 순서대로 혹은 생각나는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람을 잘 사귀입니다, 여행을 즐겨합니다, 음식을 좋아합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배려심이 많습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순서대로 적다 보면 막 중복해서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은 이게 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나열하게 사실이라서 이것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그것이 독자에게 과연 모두가 유용한 정보가 되는가. 10개를 듣는다고 독자들이 10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연관성, 논리적인 어떤 관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고르면 좋겠죠. 고르고 몇 개를 고르고 그것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거죠. 사람을 잘 사귄다, 여행을 즐겨한다, 음식을 좋아한다, 호기심이 많다. 이런 정도로 묶으면 한 개 뭔가 나올 수 있을까? 여행 다닐 때 사람 잘 사귀고 각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그쪽의 어떤 생활 풍습이나 문화적인 어떤 것이나 자연 환경이나 뭐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묶여질 수 있을 것 같다. 한 개의 코드로 한 개의 어떤 카테고리 범주로 묶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겠죠. 좋은 걸 논리적인 경고성을 가진 글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쭉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은 아주 권장할 만한 방식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낯선 곳에서도 잘 잡니다. 낯선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낯선 사람과 잘 사깁니다. 낯선 음식도 잘 먹습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사귀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도 잘 먹고 어떤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 같으면 한 개로 뭔가 끼워질 수 있겠죠. 낯섦에 대한 것을 키워드로 해서 이런 것은 하나로 좀 한 묶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한 문단씩 쓴다면 뭔가 나의 어떤 특징을 독자에게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나는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눈이 두 개입니다. 뭐 하나의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코를 한 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더 견고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도 바라볼 때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견고하게 레고처럼 이렇게 짝을 맞춰서 꿰을 수 있는 깼을 때 그거 모여진 전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조금 더 큰 규모의 어떤 정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늘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보면 아까 이제 가주제, 참주제, 핵심어의 순서죠. 가주제가 나로 했을 때 나는 그럼 참주제를 뭘로 할지, 외모로 할지, 취미로 할지, 뭐 그리고 그것이 정해지면 핵심어를 만드는 거죠. 공모전에 만약에 출품을 한다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나는 가족에 대해서 써야지. 5월은 지금 효도와 관련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주제로 나니까 참주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해야겠다. 이건 뭐 약간 아주 일반화된 주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 주제문은 효자, 효도 혹은 효자가 되겠죠. 나는 효자가 되고 싶다. 나의 꿈은 효자다. 효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겠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주제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주제문을 가지고 정해놓고 4개 문단을 구성한다면 각 문단의 중심 문장 4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럼 주제문과 중심 문장 4개를 구성한다면 개요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중심 문장 하나를 가지고 뒷받침 문장들을 쭉 연결해서 한 개 문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4번 반복하면 4개의 문단이 되는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면 되겠죠. 대학 와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불효자였다. 가족과 함께 살 때 행복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핵심 문단은 효도겠죠. 효도해야겠다. 한 문단 빼면 대학 와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불효자였다. 가족과 함께 행복했다. 효도해야겠다. 뭐 불효자였다는 빼도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자취를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건 작년 예고요. 뭐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에만 있다 봐도 뭐 이런저런 또 알 수 없는 다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찍 겪어보지 못했던 뭐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죠. 다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를 뺀다면 네, 2번 빼도 되겠죠. 가장 먼저 써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겠죠. 효도해야겠다죠. 지금 자취하고 있다. 뭐 집에서 갇혀 있다.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요. 나는 고등학교 때는 불효자였다. 이것이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 그리고 빼도 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좀 같이 생각하면서 글 쓸 때 무엇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이 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편의 글을 구조적으로 완성을 했을 때 독자들도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순서대로 그냥 적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적기,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냥 계속 적기, 그런 습관은 독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어가 늘 드러나도록, 글 전체에서 핵심어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한 문단에서 핵심어가 드러나도록, 한 문장에서도 핵심어가 드러나도록, 그런 것을 의도한 바가 늘 정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문단을 구성하고 글 전체 계율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 요령들에 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문단의 통일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좀 덧붙여 주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단의 통일성 부분을 꼭 좀 이해해서 실제로 글을 쓸 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전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줄 것을 다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